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에 시행되었던 국제정치학 7급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문제 특징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문제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2015년에는 좀 길었어요. 지문이. 2017년에는 길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상당히 고급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주제들이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문제를 잘 다듬어서 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요. 최근 시사 문제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놀랬습니다. 보통 이슈 파트에서 보통 9문제가 나왔거든요. 나오면은 그 중에서 한 4, 5문제는 최근 이슈에 대한 게 나왔었거든요. 거의 안 나왔습니다. 2018년에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안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나 이제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변별력을 위해서 안 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 시사 공부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다 맞춰버리게 되면은 이제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내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사가 4문제, 총 외교사가 5문제까지 나왔어요. 냉전 시대사든 저는 외교사를 보니까 총 5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외 정책 문제도 역시 5문제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던 범위에서 거의 빠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대목에서 다 나왔네 그런 것은 아닌데 제 외교사 책에 냉전 시대서도 있고요. 이슈파트 책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북 정책에 대한 거 잘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본서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닌데 조금 더 이렇게 객관식으로는 깊게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1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문제를 가지고 계시죠? 1번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난이도 하인데요. 40년대 외교적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봐라. 포츠담 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는 포츠담 협정하고 포츠담 선언 두 개가 있었어요. 포츠담 협정은 독일에 대한 거고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 대한 겁니다. 얄타 회담은 45년 2월 달이었죠. 합의된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이라든지 안보리 거부권 문제 해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유엔 창설 또 미영소 간의 미영불소 네 나라가 독일을 분할 지배하자 이런 것도 있었죠. 카이로가 43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리는 47년 3월. 예, 대소 봉쇄 정책 선언 이렇게 생각하죠. 트루먼 독트린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답이 1번입니다. 디귿, 니은, 기억, 리을 이렇게 되겠죠. 예, 그 각 회담의 내용도 잘 나오니까 책을 잘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 신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 문제를 내신 분이 월츠 이론을 신현실주의라고 생각하시고 낸 것 같아요. 근데 신현실주의는 월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잘 못 내신 건데 어쨌든 우리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2번, 3번과 4번이 전부 다 이게 월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번도 월츠 차원에서 틀렸다 봐야 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아야 돼요. 이런 식입니다. 모르겠어요. 자, 1번 무정부 상태에서 권력이 국가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죠? 그렇죠. 미어시하면 알지 않습니까? 월츠는 뭐예요? 안보, 세큐리티 아닙니까? 2번 국제체제의 구조가 개별 국가의 행동을 비슷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거 신 맞죠? 구조 강조하는 거 니오 리얼리즘. 국가 간 상호작용이 국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이건 같은 맥락입니다. 그 상호작용은 무역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제 변수가 정부가 아나키라는 게 중요하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국제체계 차원에서 능력 분포를 중요시한다. 능력 분포가 뭐예요? 그렇죠. 극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그 미어샤이모로 보면은 맞는데 월수로 보자면 틀렸다. 근데 이제 2번과 3번과 4번이 월수에 가깝다. 1번이 월수 입장에서 틀렸다. 이런 게 어딨냐 도대체 문제를 정확히 내주셔야지. 그다음에 자 3번입니다. 억지 정책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1번 상대방에게 군사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능력이 capability 당연한 거고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 의지죠. 의지 이 의지는 또 전달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공격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군사력 보유 이거 보유하면 안 되죠. 이게 ABM이거든요. 이 ABM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갖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었죠. 72년 솔트1에서 날라오는 무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억지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매드 체제가 깨지는 거죠. 군사적 보복을 실행할 의지를 상대방에 믿도록 하는 소통 능력 이것은 그 의사 전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능력 그러니까 첫 번째 합리성, 능력, 의지, 의사 전달, 신빙성 이렇게 5가지 아시죠? 합리성, 능력, 의사 전달, 신빙성 5가지입니다. 자 4번 갑니다. 국제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처음 나왔어요. 2007년에 문제가 공개된 이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 나왔어요. 연맹인데요. 국제연맹도 제 그 책에 있는데 국제법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구 요 파트는요. 국제법이랑 왔다 갔다 하는 동네예요. 자 1번 국제연맹은 인권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게 유엔 헌장의 1조 3항에 있는데 이 당시 이 연맹 시절에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2번 연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거 미국 이야기죠. 영국은 참여를 했죠. 3번 평화애호국만이 연맹의 회원국이 될 수가 있었다. 네, 평화애호국도 이거 유엔 헌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Peace Loving Country. 4번 국제연맹 총회에서 절차 문제는 그 회의 대표된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될 수 있었다. 출석 과반수죠. 절차 문제입니다. 이게 비절차 문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만장일치였죠. 이 문제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국제연맹 만장일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절차 문제는 단순 다수결이고요. 중요 문제, 비절차 문제는 만장일치 이렇게 했었어요. 자 5번입니다. 70년대 대땅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금 쉬운 문제인데요. 1번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 핵무기 조약을 체결했다. INF 언제죠? 1987년이잖아요. INF는 뭐 주구장창 나왔던 겁니다.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 체결한 조약이죠. 87년에. 기출이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이런 거죠. 국제정책은 사실은 범위를 정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2번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 제한 협정 체결 72년이죠. 미소는 핵전쟁 방지 합의를 체결했다. 이것도 조금 낯선 그 조약이었는데 찾아보니까 70년대 있었습니다. 얘는 그 73년 6월 22일이네요. 소련은 헬싱키 최종 의전서에 합의했다. 75년입니다. 신사협정이죠. 다자 뭐 CSC 창설한 거죠. CSC. 자, 6번 갑니다. 존 제라르 럭이 Embedded Liberalism.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 기반을 둔 자유무역 질서의 안착에 기여했다고 정의했다. 내재된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배태된 자유주의죠. 내재된 자유주의, 배태된 자유주의, 통제된 자유주의, 제한적 자유주의. 얘도 뭐 주구장창 나왔던 겁니다. 1번 작은 정부를 토대로 자유무역의 전면적 확산을 추구한다. 뭐 자유무역의 전면적 확산은 맞지만 작은 정부가 아닙니다. 큰 정부죠. 큰 정부.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시장 경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네, 이게 패턴 자유적 힘이죠. 네, 자원과 경제 시설의 전면 국유화. 뭐 프레드먼도 이게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본의제가 아닙니다. 근본의제는 큰 국가를 가정한 거거든요. 예. 이 문제는 뭐 쉬운 문제인 거 아시겠죠? 다 맞출 수 있겠죠? 7번에 고립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몰라 독트린 유럽에 대한 고립, 미주 대륙에 대해서는 패권적인 개입주의 맞습니다. 중립법을 만들었죠. 이 전쟁 전에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 고립주의는 부패한 유럽과 달리 미국 순결한 미국 혼을 가진다는 미국 예외주의와 긴밀히 연관된다. 정치 체제가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 종교가 새롭다 이런 거죠. 예, 19세기 동안 미국은 고립주의를 외교 정책의 원칙으로 채택하여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을 출입하진 않았다. 이거 언제를 말하는지는 제가 볼 때 출제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출제 의도가 예측을 해보자면 추측해보자면 1899년에 제1차 문호개방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했단 말이죠. 자유주의적 개입 정책. 그래서 뭐 1854년에 뭐 일본과 수교했잖아요. 82년에 한국과 수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입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호개방 정책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4번이 틀렸죠. 8번에 73년 623 이것도 그 출제가 예상됐던 그런 건데요. 포인트를 잘 짚어서 냈더라고요. 1번 보시면은 이 73년이 닉슨 독트린 69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실제로 우리나라 군대를 빼던 그 주한미군 철수하던 시기에 나온 거예요. 한국은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또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이게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그 말미에 들어가 있어요. 예,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이 국제 기구에 참여, 즉 유엔의 동시 가입을 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나올 겁니다. 623 처음 나왔는데요. 다시 나오겠죠. 네, 뭐 남북 기본 합의서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미 동맹주의하고 말할 것도 없고요. 자, 9번 늘 나오는 거죠. 트리핀 딜레마죠. 브레튼 체제에서 미 달러 총액이 통화로 보유한 미 금가치를 넘어서면 달러의 금태환에 대한 믿음은 약화된다. 그래서 그 신뢰성과 유동성, 그죠? 예, 유동성과 신뢰성의 상승 관계를 말하고요. 트리핀 딜레마죠. 먼델 플레밍 모형은 이게 국제 수주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까먹었는데 여기가 뭐 Y축이에요. Y 소득이고 이게 이제 이자율입니다. 네, IS, LM, BP 이것은 이제 그 아예 개방 안 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런 거. 그래서 이자율과 소득과 환율 그 상호 관계를 이제 그 움직임을 보는 것이 이 먼델 플레이 모형이에요. 그림이 정확한지는 제가 잘 헷갈립니다.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가격 정화 흐름 메커니즘은 제 책에도 있는 표현이죠. 가격 정화 흐름 메커니즘. 그래서 그 데이비드 휴미라는 학자가 예, 중상주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가격 정화 흐름 메커니즘이죠. 이 메커니즘은요, 뭐 금, 은의 증가하고 국부의 증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핵시 올린 정리는 비교의 가설을 조금 보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무역에 대한 무역 패턴은 어떻게 되죠? A국이 뭘 팔고 B는 뭘 팔고
가격이 어디에 수렴이 되고 소득은 어떻게 되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 주장은 그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그 비교의 가설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정돈된 이론이 핵심 어린 정리인데 국제무역론에 나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낸 걸 보면요, 이 국제 정치 경제론을 연구하신 분이 출제에 들어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 다음 10번입니다. 민주평화론을 구성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에 대한 건데요. 이건 뭐 쉬운 문제입니다. 예, 민주국가는 다른 민주국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범 모델하고 제도 모델, 규범 모델, 제도 모델 두 가지가 있고요.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는 민주국 간 전쟁 빈도보다 크겠죠. 민주국끼리도 많이 싸우니까, 민주국가, 비민주 싸우니까요. 그리고 독재국가가 민주국가의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는 민주국가가 독재국가의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보다 더 크다. 이게 틀렸죠? 네, 독재국이 개전자가 되기보다는 민주정이 더 개전자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확률은 독재국가가 승리하는 확률보다 더 크다. 네, 민주정이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거 비민 이거죠. 둘이는 전쟁을 한다. 전쟁을 안 한다. 전쟁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전자가 되죠. 개전자. 예, 먼저 선제 공격을 해.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 하고 얘가 승. 이 정도 논리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11번. 예, 얘는 그 총론에서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추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쉬운 문제 같습니다. 네, 공개 외교가 국제 연맹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다. 공개 외교. 다른 말로 그 비밀 외교를 폐지했다. 뭐 이런 얘기죠. 외교에 대한 공적인 심사가 강화되었다. 이건 제 생각에는 민주화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외교에 대한 그 정부의 통제, 외교에 대한 그 의회 통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정례적, 상설적 다자 외교가 쇠퇴했다. 네, 20세기 보게 되면 뭐 국제 연합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많죠. OECD도 있었고, 뭐 ERP도 있었고, OES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정례적, 상설적 다자 외교 쇠퇴했다기보다는 더 확대, 발전된 거로 봐야 되겠죠. 외교관의 활동에 대한 본국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거 뭐 조약을 체결할 때도 뭐 전군의 입장을 필요한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12번입니다.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엔과 지역적 기구와의 관계인데요. 요거도 좀 국제법틱한 문제예요. 일본에 보면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룰 지역적인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안보리 회복하기 전에 지역적인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해서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부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구를 통한 지역적 분쟁의 해결을 장려한다. 그냥 뻔한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4번이죠. 포인트를 잘 냈습니다. 지역적 약정이나 지역적 기구는 예외 없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아래서만 강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 예외 없이가 틀린 거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안보리의 사는 승인인데 집단자위권 아시죠?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후 보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 없이 틀렸겠죠. 이것도 난이도는 하. 그죠? 10번, 11번, 12번 다 하, 9번도 하.